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네, 저희는 굿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라톤까지 읽었고 오늘은 131페이지 4장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길리의 책에서는 자연질서와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이라고 부제 혹은 요약이 적혀 있는데요. 돌풀님께서는 혹시 아리스토텔레스 이 길리의 판을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거나 아니면 요약해 본다면 한 줄 요약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좀 그게 저는 궁금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 부제목을 뭘로 붙일 것 같으세요? 부제목. 확실히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어떻게 보면 이데아를 증명할 수는 없죠. 가상의 어떤 곳에 있는 그 이데아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개념을 가져온 것 같아요. 플라톤은 좀 관념적인 그런 느낌이 강한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랄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추구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뒤에 가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떠어떠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자체를 몇 페이지 안 되는 걸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명시적으로 잘 해놓은 편이고요. 음, 그 이제 본격적인 뭐 정리, 요약을 앞서서 이 넬스 길리의 판에서는 5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해 보고 있죠. 뭐 용어라면 용어일 수 있는 핵심 개념들. 그래서 141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앞에서 먼저 짚어보고 뒤에 가서 인상 깊었던 부분만을 특별히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워낙 계속 이제 철학사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과서로도 많이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서 그대로 복습 요약 정리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들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나마 좀 새롭게 정리하면서 좀 보여지게 된 지점들 이런 것들을 짚어 나가게 될 텐데 첫 번째 141페이지 1번부터 5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1번 실체, 2번 형상 진료, 3번 4가지 원인, 4번 현실태 잠재태 그리고 변화, 5번 신학 이렇게 5가지로 나눠 놓았는데요. 그냥 단어만 보아도 우리가 힐시베르그 할 때도 되게 여러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실체라고 했을 때 뭐 개별적인 실체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형상과 진료를 또 이데아 이론과 일치시켜 놓으면서 여기에서 굳이 이데아를 찾으려면 형상 쪽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고요. 4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이 책, 닐스 길리의 판에서는 4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좀 파생 이제 넓혀가면서 2번, 1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바인데 그 4가지 원인에 대해서 오늘 좀 천천히 뒤에 가면서 보게 될 것 같고 현실태, 잠재태, 변화 그리고 신학까지 그 우주관과 사물론에 관한 내용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철학사마다 서술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책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구나. 만약에 내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한다면 닐스 길리의 판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내가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도를 그린다면 무엇을 우선시해서 작성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구상해 보시면서 뭐 새로운 나의 경험을 넣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읽었던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다른 텍스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오늘날에 맞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사실은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읽는 데에서 의미가 있게 되는 그런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곰곰이 읽어나가면서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실제 형상 진료, 원인, 현실태, 전제태, 변화, 뭐 우주관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가서 131페이지 천천히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런 부분들은 겹치는 것들도 많았고, 재밌었던 지점이라면, 아빠가 의사였고, 아버지가, 그쵸? 그래서 그 네네네. 아버지의 직업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는데 영향이 있었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었고, 우리가 플라톤 배울 때는 수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데에서 피타고라스,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조금 천착했던 그런 뭐 혼이라든지 영혼 뭐 이런 지점에까지도 이르러서 영향 관계가 있었겠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새롭게 재밌게 읽어냈었는데,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의 영향을 아버지에게서 많은 수 받았을 수 있겠구나, 혹은 그 플라톤과는 좀 결이 다른 영향 관계를 가지고 플라톤의 내용을 되게 비판적으로 잘 수용을 했는데 그 지점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우리는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음. 생애 부분에서 재밌었던 부분도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뭐,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교사를 지내고, 리케이온을 설립하고, 도서관을 설치하고, 세계 최초의 자연사 박물관도 건립하고, 그리고 뭐 제자들과 함께 158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 정부 형태들에 대한 체계적 기록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대부분 그의 강의 노트들로 추정된다. 이 정도 네. 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지점이었는데요. 아마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렸을 때 그 황태자 시절에 개인 교습을 했던 부분은 아마 변화하는 이 배경, 사회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를 떠나게 되는 배경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또 새롭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중간에 17세 혹은 18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에 와서 아카데미아의 학생이 되었다. 이 부분도 저는 재밌었는데요. 나는 17, 18 아니면 그 즈음에 난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멈춰서. 혹시 이제 뭘 했을까 이렇게 너무 질문을 크게 던지면 막연하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조금만 있으면 한 20년 될 것 같은데 17세, 18세 혹은 뭐 좀 더 어렸을 때 15, 16세 정도에 좀 인상 깊었던 읽었던 책 있으신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과서밖에 안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커리큘럼이 다 그냥 대동소이하잖아요. 근데 대안교육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마을도 있고 제가 살았던 마을도 대안교육을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공교육이 아니라 대안학교에 보내면 어떨까? 그러면 좀 다른 사람, 대다수의 아이들과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다. 다른 가능성, 이런 게 생각이 되네요. 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네. 음. 아리스토텔레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 될 텐데, 그때가 돼보면 또 음, 다르지 않을까. 아직은 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음,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음, 쉽게 정해진 길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음, 아무튼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음. 17살 즈음에 어떤 책을 봤는지. 근데 딱 생각이 바로 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한 15살 즈음에, 올더스 헉슬리 맞나요? 멋진 신세계? 아,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읽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한 3시간 만에, 손을 못 대고 계속 쭈르륵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을 보고, 아, 이런 소설이 있구나. 근데 이제 소설이 완벽한 독립된 세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당시에도 오래된 책의 어떤 미래적인 SF적인 요인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던 즈음이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수 많은 일치를 보여주기도 하죠. 뭐 가상세계라든지
여러모로.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아리스토텔레스도 17세, 18세에 보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던, 아니면 받았던 영향을 아마 죽기 직전, 62세에 죽기 직전까지도 끌고 가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으로 오늘 닐스 길리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리판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소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짧게나마 중학생 때 막 소설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뺏겨서 부모님 모시고 오고 부모님은 이거 예술인데 뭐 어떠냐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또 보수적이었어요. 지금과는 달라서 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막 학생부로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코미디죠. 학생이 쓰는 소설을 빼앗아서 그걸 학생부에 넘기는 것 자체가 되게 코미디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이만큼 세상이 또 제가 한 사람의 개인의 시간상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여기도 되게 급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되게 상당수 많은 변화가 있었겠구나를 한번 느껴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소설을 좋아했던 한 개체가 이제 이런 연구자가 되기까지 되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상당수 많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17세, 18세에 그 아카데미아 학생 신분이었을 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흥미가 또 점점 확장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18세면은 지금 한 고등학생 고1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지금으로 쳐도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닌데 고1에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아래 보면 약 20년 동안 플라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했대요. 그럼 20년이면 38이에요. 아니 그 공부만 했다는 건데 물론 인제 의사 집안이고 돈이 많아서 이제 20년 동안에 "야 나도 이러고 싶다." 근데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뭐 그래서 '늦은 때는 없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곰곰이 나의 10대 후반 시절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람은 크게 또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흥미가 아직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고 그 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132페이지에 넘어가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기 시작하는데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찾아 시선을 위로 향했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개별 현상을 찾아 시선을 밖으로 돌린 것이다 라고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틀을 가지고 뒷장을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케이온을 설립하고 자연사 박물관 건립하고 또 공동 작업을 한 것까지 뭐 사상 체계를 건립한 학자가 아니라 탐구하는 철학자였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생애에서 다른 말 붙이실 거 있을까요? 아니요. 인제 할 게 많습니다. 이제 가야죠. 네. 보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뻔한 내용들이라면 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하면 과감하게 아는 예시들이나 그런 것들은 스킵하고 이 닐스 길리의 편에서 재밌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철학사와는 좀 다른 서술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34페이지는 이데아인가 실체인가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플라톤 얘기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모두 인간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었다로 시작하는데요. 이제 공동체 자체가 우리 플라톤에서도 얘기를 봤지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공동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서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어느 수 공통 지점은 있었겠으나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잘 짚어가면서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서술을 붙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주의적 합리주의자인 플라톤, 상식을 중시하는 비판적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형용수사를 좀 달리하고 있는데 요걸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왜 이런 수식을 붙였겠구나라고 나름 이해를 정리를 해가실 수 있겠고요. 이 두 사람의 일반적인 대립은 이들의 사회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공동체 자체, 인간에게 공동체는 꼭 필요해라는 건 공통 지점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인지되고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뒤에 가면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극명한 차이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그 지점에서 분명하게 갈리는 것 같죠. 이제 소위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플라톤은 어떤 추상화된 개념, 이데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사상, 체계만을 어떤 위계의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라는 것을 개별 사물들로 내려서 이제 좀 감각과 이상의 어떤 위상을 동등하게 만들어내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34페이지, 135페이지에서 혹시 재밌었던 부분, 중요하다 생각했던 지점들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도 지금 방금 읽어주셨던 부분,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플라톤은 이성이 요구하는 바에 입각해서 현실을 비판한다. 그에게 정치란 현실을 이상이 보다 가깝게 만들어가는 과제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존하는 국가 형태들로부터 출발한다. 그에게 이성이란 현존하는 것들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수단이다. 요게 플 저도 예. 좋은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오늘날 무슨 이제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것을 찾아가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이상 이 세계에선 새로운 것이 없다. 새로워 보이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재조합하고 재정립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것으로 느끼게끔 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해를 한다면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일까, 나라는 사람은. 요런 생각으로 적용을 하셔서 보셔도 관점으로 좀 달리해서 보실 수 있겠죠. 또 어떤 부분이 재밌으셨을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플라톤은 현존 질서를 초월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으려 한다. 이런 서술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플라톤과 달라지는 지점이 뭐가 중요한 지점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맨 마지막 줄 134페이지에 플라톤에게 반대 논증을 제시한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철학사에서 혹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논증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지점에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135페이지의 맨 위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들 중 누가 더 나은 사상가인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누가 더 나은 사상가인가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플라톤을 합리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 플라톤이 했던 것처럼 소위 플라톤적인 이데아 이론을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과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고 비판적으로 수용을 잘 해냈다라는 지점이 사실은 또 학자로서 철학사 안에서 되게 의미 있는 지점이겠죠.
뒤에는 실체와 속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실체와 속성에 대한 예시는 우리가 앞에 플라톤의 예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서 계속 연결해서 이해가 됩니다. 뭐 우리가 뭐 블랙 뷰티, 말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실체와 속성에 대해서 중간 지점에 보시면 실체는 속성을 가지며 속성은 실체의 속성으로서 존재할 뿐 이것을 넘어서 어떤 독립적 존재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들이 이제 앞뒤로 붙어 있는 거고요. 뭐 색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와 속성을 이해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136페이지로 넘어가서 특정한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속성들을 무시한 채 모두를 말로 특정 짓는 것, 즉 보편적인 개념으로 특정 짓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추상화 혹은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로 구분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속성과 본질적인 속성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점. 그래서 그 지점에서 종의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와 속성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에 앞서서 실체와 속성 중에서 뭐 딱히 이해가 안 되거나 뭐 그랬던 부분이 있을까요? 여긴 각주도 되게 잘 나와 있어서. 네네네. 괜찮고. 전 137쪽에 이 문장, 이 본질적 속성과 비본질적 속성의 구분으로부터 우리는 종의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읽고, 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종, 뭐, 이게, 뭐, 가잖아요. 종, 뭐, 위에 계속 이렇게 분류하는 개념들을. 이것 때문에 종이 나왔구나. 읽고 알았습니다. 몰라, 그동안은 몰랐는데, 아, 본질적 속성을 가려내기 위해서, 종,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문단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를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이 문장도, 어, 와닿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여기 쭉 읽으면 이해는 이제 이해에 무리는 없는데 이제 뒤에 가서 무엇들로 시작하는 그 부분의 서술이 저는 좋아서 138페이지 무엇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문장들 한번 읽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9페이지는 본격적으로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138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러나 플라톤은 이 무엇들, 이제 보편적인 어떤 것들이겠죠. 무엇들이 지각 가능한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이데아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무엇들이 지각 가능한 현상 속에 존재하는 형상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보편적인 것, 즉 형상들, 지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보편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블랙 뷰티 예시가 나오는데요. 실체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는 형상은 지각 가능한 것과 특수한 것을 사상함, 생각함으로써만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로 문단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블랙 뷰티 안에 존재하는 말의 형상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실체로 바꿔서 얘기를 했고요. 개개별 사물들. 그래서 개개별 사물들 안에 존재하는 어떤 무엇들에 대한 형상 자체는 지각 가능한 것과 특수한 것들을 사상함으로써만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문장이 저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질문이 생겨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여기 동사가 알 수 있다죠,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철학사에서 인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위에는 블랙 뷰티라는 실체 안에 존재하는 이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나오죠. 그래서 존재하는 이 수어가
존재론에 해당된다면 이 한 문장은 존재론과 인식론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 핵심 사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의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들을 지각 가능한 것과 특수한 것들을 생각함으로써만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명시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도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뭐 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실체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지식을 명시적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명시적이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뒤에 가서 쭉 읽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공교롭게도 존재론과 인식론으로 시작하는 이 3페이지 글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 증명되지는 않으나로 시작하는 141페이지의 3번째 줄 한번 보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 사물들의 지각이라는 형식의 지식과 이렇게 141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에 나오죠. 형식의 지식과 실체와 연관된 본질들에 대한 통찰이라는 형식의 지식 외에도 실천적 지혜를 말한다. 여기서 실천적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명시적 지식과는 좀 달라 보이죠. 그래서 또한 그는 증명되지는 않으나 여기 명시적이지 않은 게 나오죠. 증명되지는 않으나 부정 불가능한 근본 원리들에 대한 통찰도 말한다. 우리는 나중에 이러한 형식을 지식들에 대해서 다시 다룰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맨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고 있는 챕터들 쭉 나와요. 뭐 실체, 뭐 4가지 원인, 진료와 형상, 무슨 우주관 이런 것들 쭉 넘어서 156페이지에 지식과 실천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138페이지에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던 실체와 속성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실체와 속성에서 끌어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적인 차이가 존재론적인 차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존재론적인 차이를 잘 풀어내고 보니 자연스럽게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부분이 맞닿아 있더라. 그리고 인식론, 즉 우리가 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지점이 실천적 지혜, 지식이라는 지점으로 뒤에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근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 부분에서도 플라톤과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뒤에 가서 그 실천적 지혜라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정치학 윤리학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학 윤리학의 이론이 플라톤과도 많은 수 달라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쭉 138페이지 블랙 뷰티 안에 존재하는 말의 형상은 지각 가능한 것과 특수한 것을 사상함으로써만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문장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문장으로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짚어봤고요. 물론 저는 이제 이 지점들을 중요시해서 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흐름들 그리고 교과서적인 설명들도 있으니 꼼꼼히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아, 130, 이제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존재론, 인식론 이거 그냥 그동안 넘겼었는데 이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좀 와닿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존재론과 인식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누구나 뭐 존재한다는 거 예를 들면 기독교인인 저는 천사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믿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제 신이 그러니까 존재의 바운더리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원론자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론론자처럼 이데아만이 존재하고 다른 건 그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 플라톤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존재론을 각자의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런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을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럼 내가 봤을 때 뭐가 존재하지? 이런 질문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르게 얘기했죠. 근데 인식론도 사람이 어떤 걸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 좀 그동안 알던 다른데 또 새롭게 지니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나 존재론과 인식론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대 철학에 대한 생각들도 이 큰 틀에서 당연히 그 그림자 안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존재론은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대상으로부터 상대적 존재를 갖는 모든 속성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별들의 뭐 말과 블랙뷰티 뭐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큰 틀에서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속성들을 갖는데 그 속성들을 본질적인 속성과 비본질적인 속성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죠. 이제 뭐 특정 뭐 인간이라고 아니 여기서 말로 설명을 하니까 말을 말로써 만들어주는 속성이 무엇이냐 뭐 그러면 어떠한 포유류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까만 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노란 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색상은 비본질적인 속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여기 이 문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대상, 하나의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라면 나, 뭐 지니, 돌풀, 블랙뷰티, 뭐 이런 개별자들에게서 상대적 존재를 갖는 모든 속성들, 뭐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말했던 비본질적 속성들 모두 다 제거해 버리면 그 특정 대상에는 과연 무엇이 남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무엇이 남는가?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는 이 지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어떤 논의의 끝에는 존재는 결국 빈 공간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뭐 아니면 뭐 이제 임상이나 뭐 심리학적인 부분, 뭐 정신 분석학이나 뭐 이런 지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념어가 외로움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뭐 트라우마와 같은 아니면 하나의 무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얘기들을 헤매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대 철학 존재론, 인식론의 한 맥락에서 나왔을 수 있겠다. 당연히 그랬겠다라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좀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139페이지 존재론과 인식론을 기본 개념들이라고 해서 아주 짧게 두 문장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 이론과 실체와 속성들에 대한 이론과 같이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형식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존재론, 온톨로지라고 부르고 근본적인 지식 형식들에 대한 철학적 이런 이론들을 인식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외우고 싶어서 어렸을 때 존재론 하면 사실 존재론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형이상학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철학의 분과 학문 이렇게 외웠었고요. 인식론이라고 하면 삶에 대해서 혹은 그 삶과 지식에 대해서 탐구하는 철학의 분과 학문 이렇게 그냥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식 자체를 다룰 수도 있겠고요. 뭐 칸트처럼 이성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겠고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런 과정을 탐구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다 인식론의 영역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달라지는데 존재론과 인식론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신 부분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돌풀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0쪽의 중간쯤에 있는 문장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존재론에서 주장하다시피 독립적 존재를 갖는 것은 바로 개별 사물들, 즉 실체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자신의 인식론에서 주장하고 있다시피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속성들에 대한 지식이라고 믿는다. 이 부분 참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은 부분에 밑줄을 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론에서 주장할 때는 개별자를 높이거나 혹은 이데아 이론처럼 어떤 형상 자체를 개별자와 동등하게 내려놓았다는 데 되게 의미가 깊었는데, 사실은 인식론에서는 좀 다른 지점에 방점을 찍은 거죠. 그와 반대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인식론에 입각해서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의 어떤 지식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존재론과 인식론이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지점을 보시면 또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의 핵심 개념들로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141페이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봤던 부분들, 실체, 형상 진료, 4가지 원인, 현실태, 잠재태, 변화, 신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가면서 4가지 원인부터 시작해서 쭉 핵심 개념들을 설명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중간중간에 이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섞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섞여 있는 내용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면서 짚어내다 보면 아마 포괄적인 이해의 한 덩어리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끊어갈까요?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